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톤이 내려가셨어요. 네? 아니 뭐 맨날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반가운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목요일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생충 암살 택시 운전사가 좌파 영화.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년 전에 한 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가 2022년 12월 자유민주당 주최 행사에서 이 강연자로 나서서 한 말인데요. 대수술해야 할 조작 왜곡 공영방송들이라는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하던 중에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다라면서 기생충 암살 베테랑 택시 운전사를 꼽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파 영화를 만들면 히트를 치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몸 DNA에 스며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 우파 영화는 요렇게뿐이다라면서 태극기 휘날리며와 국제시장 이런 걸 꼽아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계도 좌파 편중이라면서 사례를 드는데 이 배우 정우성 씨는 이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에 그 나레이터로 참여했다는 이력 때문에 지정이 됐고, 또 문소리 씨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발언이 문제라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이우원 부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봤던 영화들을 좌파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를 재밌게 본 관객들도 모두 좌파 관객이냐, 언론과 문화를 이념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영화 재밌게 본 관객들 다 좌파냐라고 하는 건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이진숙 후보자의 이 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뭐 우선 하는 이 영화 다 보셨어요? 네.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주로 좌파 영화 보셨나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셈인데. 좌파 인증. 야 이게 근데 아니 뭐 암살 베테랑 택시 운전사 이건 어떻게 좌파가 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기생충이 좌파 영화다 이게 아니라 굳이 당신들이 그렇게 뭐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코드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암살 베테랑 택시 운전사는 왜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좌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일단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게 이진숙 씨가 어쨌든 간에 어떤 이 영화 평론가 정도 돼가지고 영화를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비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좌파라고 부르는 뭐 예를 들면은 평등지향적인 뭐 분배지향적인 또는 뭐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고 싶은 그러한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한 거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뭐 분류를 했다 하더라도 뭐 그래?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분류했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주제가 뭐예요 지금? 지금 이 주제가 대수술해야 할 조작 왜곡 공영 방송들로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영화를 구분해갖고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예술계가 이렇게 좌파들에 의해 장악이 돼 있고 이렇게 장악이 돼 있어갖고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천적인 결론은 그러면 문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파 영화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우파 영화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이런 게 더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좌파 영화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일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옛날 같으면 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신문 일면에 막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이런 얘기 나와도 사실 그러려니 하게 됐다라는 게 이게 윤석열 정권의 좀 웃픈 일이다. 이제 완전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여기 이제 비속어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몇 번 이제 그 슬픈 일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김민하 평론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른말 고울말 썼지만 조금 이 시쳇말로 얘기를 하면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똥값이 돼가지고 계속 탄핵 그 다음에 사퇴 탄핵 사퇴 초단기직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런 분을 막 지명을 해도 뉴스가 그렇게 뭐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해도 상당히 웃픈 상황이 돼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우픈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우퍼집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일파만파. 네,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임성근 사단장을 위한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종우 전 대표가 이 VIP, 그 녹취록에 언급된 VIP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VIP는 대통령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측과 대통령실 모두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한 후엔 김 여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냐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당시 녹취록에서 VIP라고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허세를 떤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허세를 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해당 해명을 좀 납득이 가능하십니까? 근데 어제 충청도 택시 운전사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 김종대 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택시는 아니고요. 그냥 기사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난 파리의 택시 운전사 아니고 충청도 택시 운전사인 줄 알고. 저는. 좋은 컨셉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역구도 충청도에. 그러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이제 박정훈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민 변호사 얘기는 사실 이 녹음 파일이 다음 주 정도에 공개됐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돌발적 상황 때문에 좀 조기에 공개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막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녹취록 일부 내용이 인터넷 언론에 좀 공개가 됐다가 바로 이제 내려갔던 걸로 전 알거든요. 제가 잠깐 그 기사가 나온 걸 봤기 때문에 보고 그 기사 제목이 성근이라고 부른다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성도 빼고 편하게 부른다. 성근이라고 불렀다. 예. 요게 나왔었어요. 잠깐. 근데 그거를 봤는데 그게 이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 기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게 나왔다가도 내려간 이유가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것들을 걱정했던 거냐면 김정민 변호사가 오늘 얘기하기를 어쨌든 이종호 씨의 육성이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민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제일 우려했던 상황은 그 모든 얘기에 대해서 일종의 바보 모드, 허풍 모드로 이 방어를 하면 어쩔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방어 모드네요. 예. 네, 내가 다 거짓말한 거다. 나는 원래 거짓말쟁이다. 난 사기꾼이다 원래. 난 모든 얘기를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 원래. 난 그런 놈이다 원래.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 이 모든 녹취의 내용을 그게 허풍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그런데 VIP가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김정민 변호사가 반색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얘기가 다 허풍은 아니다라는 거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자를 그 청와대 이제 경호처 출신 모 씨가 포워딩한 거를 내가 받았고 받은 시점도 일부분 어느 언론 해명을 보니까는 받은 시점도 일부 특정을 해서 얘기했던데 받은 거고 그 받은 내용을 내가 읽은 거에 불과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 녹취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해명이고 또 우리의 군 상식에 비춰봐도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전체 맥락을 짚어봐도 어제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충청도 택시 운전기사가. 짧게 그 이야기하고 다른 폭로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다른 폭로를 또 그것도 이제 여러 생각해볼 만한 대목인데 근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은 저도 사실 이제 공익근무요원밖에 안 해가지고 군대 논리는 몰라요. 근데 오늘 신문기사 이런 거 쭉 봐도 어느 군대에서도 사단장이나 또는 뭐 사령관이나 이런 직함 붙은 사람들을 VIP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장군님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VIP라는 거는 군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통용되지 않고 대통령이나 대야 VIP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종호 씨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모 씨가
이 해병대 사령관을 평소에 VIP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청와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모 씨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VIP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금 예를 들면은 투스타 구명을 지금 요청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투스타 구명을 같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쓰리스타한테 구명을 요청하면 쓰리스타가 그걸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거를.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 맥락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김정민 변호사 얘기는 그거예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어떤 팩트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허풍 모드는 아닌 게 돼서 김정민 변호사는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다. 이게 너무 황당한 해명이어서 용산을 향한 시그널인가? 나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은근슬쩍 보여준다. 나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예. 난 그러면 이 망한 해명을 계속 한 거에 대해서 정정해 나갈 것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런 시그널인가. 그러니까 의심할 정도로 해명이 엉망이다. 그리고 그 엉망인 게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새 정신을 차린 것인지 지금 이제 허세를 떤 거다라고 모드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도 낸 걸 보니까는 곧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좀 입장을 내겠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정호 씨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녹취가 보도된 게 이 사람들에게는 불의의 일격이었던 것이고 기술적인 어떤 타격이었던 것 같은데 조만간 전열 정비를 해가지고 입장을 정리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미 해놓은 얘기들이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이거는 뭐 방어가 안 될 것 같다. 네. 앞으로 많은 흥미로운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 자리에는 충청도 택시운전기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충청도 기사님께서 공수처가 이미 모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갖다 냈으니까요. 다 반론할 네.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 변호사가 다 갖다 냈으니까. 네. 네. 어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중에 또 호크리님께서 사령관이 VIP면 멋쟁 해병이 하나회 같은 모임이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참 댓글창에서도 이렇게 따가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사인도 그 기자들의 단체 채팅방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유행으로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멋쟁 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멋쟁 저희 기자. VIP는 누구인가? 네. VIP는 뭐 여기 국장님인지 아니면 뭐 사장님인지는 모르겠네요. 궁금하네 네. 여기도. 네. 자, 세 번째 뉴스 끼워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전화 어디까지? 네, 오늘 조선일보도 이런 사설 냈는데요.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네, 맞습니다. 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이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이런 식의 폭로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굉장히 또 주목받았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라면서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지만 공직자가 아니기에 조심하고 자중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의 사설을 실은 건데요. 뭐 과거에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부터 해서 또 대통령 대회비 일정이 팬클럽에 사전 공개됐던 사건, 또 이번에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것까지 해서 이 정권의 리스크로 김건희 여사의 연락 문제를 좀 정조준한 건데요. 한편 문자 속에 이제 등장했던 댓글팀 공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시절에 댓글팀이 있었다라고 저격한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저는 마타도어는 하지 않는다라면서 과거에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들을 이제 몇 개 공유를 했는데요.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난해 7월 29일 박주민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사지검 연좌 농성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이화영 들어놓은 뉴스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말한 사실을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올렸고 또 11월 6일에는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이것 좀 더 자연스럽게 띄워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오직 한동훈 후보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폭로의 수준이 자세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중에 구도구님께서 비선 실세 진중권 흐흐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진중권 이제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 말씀처럼 김 여사가 언론인, 유튜버, 문화계 인사와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았다라는 말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실제로 좀 접하신 바가 있으세요? 뭐 제가 저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제가 그 정도가 되지는 않겠죠. 네.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백수니까. 네. 뭐 지금 직업이 불분명하니까 방송계에서 퇴출이 돼가지고 또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조만간 유튜브에서도 거의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시사인 네. 유튜브에서는 김민아 평론가님의 팬들이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예. 시사인이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네, 마지막 남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김건희 여사님이 이렇게 통화를 여기저기 하고 이러시는 거는 독자적인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건희 여사는 독자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결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진중권 교수하고 57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걸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자기는 사과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이 만류해 가지고 내가 사과를 못 했네 뭐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JTBC가 이제 진중권 교수랑 따로 통화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 추가로 한 얘기를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만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 이 얘기를 진중권 교수한테 해서 진중권 교수는 그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도 좀 이상하죠.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냥 이상하다. 저 같이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당시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 그만둬. 이러던 구도였는데 어제 JTBC 보도 보니까는 우리는 1월 21일인가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너 사퇴해 이런 걸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취임 거의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 그 참모 시켜가지고 너 사퇴해 이랬다라고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취임 전부터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론으로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가는 바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났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본인이 보내놓고 일주일 만에 너 그만둬까지 간 이유가 그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무조건 너 그만둬가 되는 분위기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아무튼 대단한 사랑꾼이야 뭐야.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만둬 하는 분위기였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화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한테 한 얘기는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괘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 걸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예. 알고 싶지 않았지만 예. 그러나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상하다.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진중권 교수는 그래?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사이를 중재를 해봐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 아니신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어떤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그러더니 마침 또 총선 끝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밥을 먹자 그랬대요. 워낙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워낙 이제 이 진중권 교수하고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조국 흑서 뭐 이런 거 쓰고 이러면서. 그래서 밥을 먹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만난 자리에서 진중권 교수가 그러면은 총선도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 국면 들어와 가지고 또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화해를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JTBC 보도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 김건희 여사가 계속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줘가지고 어떤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나가게끔까지 했는지는 그건 뭐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걸 기대하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전략가. 제가 볼 때는 진중권 교수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용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근데 진중권 교수한테만 그랬을 것이냐?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면은 다 전화한 거잖아요, 네. 다. 장차관에 뭐 문학의 인사, 유튜버. 언론인, 유튜버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상당히 의심되는 것은 뭐 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블랙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분하고도 혹시 뭐 이런 의심도 가고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죠. 아까 김영하 기자. 절대 아니다라고 나는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그때 연락했고 그때 연락한 것도 문제죠. 근데 2차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 당시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분명히 관계가 없다는 듯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김건희.xls 그 엑셀 파일 나오고. 아무튼 그런 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가 간섭하려 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러냐고 화내고 그 사람한테 이런 구도 속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누가 이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래도 된다는 어떤 그런 걸 줬냐고요. 그래서 문제다. 조선일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설을 쓰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칼럼 썼거든요. 제목이 문에게는 있는데 윤에게는 없는 것인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총무비서관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이모 씨예요. 근데 네. 이제 뭐 이정도 비서관. 그렇죠. 결국은 그분일 텐데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아마도 예산이나 이런 걸 늘려달라고 할 텐데 절대 응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것도 없다. 나중에 봐라. 큰 문제 된다. 이런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통제 못하면 큰 문제 된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까지 쓰는데 무슨 생각으로 썼겠어요.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큰일 난다 이제. 큰일 나고 있는 이 초입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네, 사실 예고편이 더 빨리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예고의 경고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선일보는 다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미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이 파일이고 뭐고 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볼까요? 네, KBS 생중계 국힘 행사는 되고 최상병 청문회는 안 된다. 네, KBS 이야기이죠. 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 6월 21일에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을 때 이 공영방송인 KBS가 이것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TV조선과 채널A 등 이제 모든 언론들이 생중계했었는데요. 이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이 사내 공정방송위원회를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사측에서 이 안건을 거부하면서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특정 정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를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의 어긋남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KBS가 그동안 유튜브를 해온 중계를 해온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의 총선 지원 연예인 간담회,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의 연속회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초선 모임 참석,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의 세미나 등등 국민의힘 행사를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생중계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KBS 본부는 국회 입법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안 된 행사라면서 외면하고 특정 정당 내부 행사는 중계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냐. 최상병 사망건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보도본부 순회진이 가소롭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KBS 보도본부 순회진의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도 웃으시네요. 결국은 또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결국 웃고 간다. 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분들은 무슨 설명이나 해명을 해도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없다. 이걸로 예를 들면 상대를 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그 굴복을 시키거나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상대를 예를 들면 이 논리적으로 압도를 하진 않더라도 보고 있는 이 오디언스들한테 막 그래? 그렇지라고 하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지금 반론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특정 정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게 발례들이 막 나오는 걸 그렇죠. 보면은 그냥 귀찮고 얘기하는 게 뭐 어차피 싸울 거고 뭐 그냥 아무 얘기나 하자 뭐 이런 걸로 지금 반론을 한 거잖아요. 성의 없이. 그렇게 성의 없이 반론을 하면 뭐 근데 뭐 이런 효과는 있어요. 전의가 상실됩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면 이렇게 반론을 하면 뭐 예. 이거 뭐 그냥 우기고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안타까워요. 네, KBS는 공영방송이고 저는 뭐 방송 정책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축에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KBS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 정권에서 KBS가 그랬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뭐 평가의 대상조차도 아닌 그런 일들을 KBS가 장악된 다음에 하고 있어요. 9시 뉴스를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뉴스인지 북한에 대한 뉴스인지 모르겠고. 북한 뉴스밖에 안 한다. 주로 북한 뉴스이거나 뭐 하여튼 그런 북한이 뭐만 하면은 막 5꼭지 6꼭지씩 하면서 이 최상병 관련 사건 이런 거는
해도 한 꼭지나 하고 이 중요한 녹취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종호 씨 관련해서 이 중요한 녹취가 나왔는데 어젠가 9시 뉴스 이거 예를 들면 다른 방송들은 막 3개, 4개 꼭지로. 많으면 5개씩 하잖아요. 어제 하나 2분 10초인가 했어요. 하나. 그것도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의 이 뉴스 끌 때쯤에 그 뉴스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안타깝고 슬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KBS 애정이 많은데 물론 이제 시사인에 왔으니까 시사인의 애정이 훨씬 더 많지만 네. 비교할 수 없죠. 네, 뭐 슬프다. 네, 슬픔이는 슬프다. 네, 슬픔의 캐릭터를 찾아주는 KBS의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프다라는 말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최재형 목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